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황용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년 디스커버리 서미트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OTT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점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T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는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정통적인 연구에서 사용됐던 이용과 충족 이런 가치 기반 수용 모델 그리고 후기 수용 모델에서 사용됐던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OTT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OTT 서비스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OTT 서비스가 갖는 전반적인 특징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용했었던 이용과 충족 이론, 가치 기반 수용 모델, 후기 수용 모델에서 사용됐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OTT 서비스에 맞는 형태의 변인들을 별도로 추출을 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모형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됐던 변수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300인 이상의 설문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 통계학적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 군집 분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했는 형태가 바로 OTT 서비스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했던 영화나 TV 드라마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본인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향을 가져왔던 부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 과연 이 OTT 서비스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형태의 OTT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내외 OTT 서비스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HBO 맥스 등의 서비스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또 왓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브랜드로 해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TV 프로그램, 영화, USG 등 다양한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TV, PC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부분들, 산업적인 부분들에서 특징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부분들에서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부분, 이를 통해서 차별화와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부분, 즉 컨텐츠 부분에서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젊은 창작자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플랫폼과 컨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K 컨텐츠, K 한류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간 공정 여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함으로써 상생의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것 같으면 과거의 종합유선 TV라든지 위성방송이라든지 정통적인 TV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방식입니다. 즉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PTV라는 부분들의 컨텐츠와 시간 부분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발전적인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이것이 바로 OTT 서비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즉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정확하고 파악해낸다 그러면 그것은 국내 OTT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OTT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용과 충족 이런 가치 기반 수용 모델, 후기 수용 모델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했었을 때 비즈니스 측면에서 새로운 시사점이 충분히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연구가 갖는 기여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OTT 서비스가 갖는 특징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방송 부분하고 엄격하게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들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방송에 엄격하게 구분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전송 수단, 전파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IP망이라든지 위성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이용 단말을 이용해서 서비스되는 측면이 있지만, OTT 서비스는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컨텐츠 부분들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이 인터넷망을 단말기를 활용해서 활용되어지는 측면에서 기존의 방송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봤었을 때 OTT 서비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용자가 주도한다는 측면입니다.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투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용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여러 명이 나눠서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맞춤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를 더 나가서 UI까지도 해주는 이러한 사용자 위주의 UI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OTT 서비스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OTT 서비스의 매출액은 연평균 26.3% 정도 국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전 세계적으로도 한 21% 정도로 해서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OTT 서비스는 대표적인 게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12일부터 스트리밍을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발표하는 시점하고 녹화하는 시점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 TV, HBO 맥스까지도 지금 국내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웨이브, 시즌, 쿠팡 플레이, 티빙, 왓챠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 과정 그리고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가치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 연구에서 사용됐던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특징을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리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일부 연구자들이 OTT 서비스 사용자의 특징을 일부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10대들 연령대별에서 이용률을 살펴볼 것 같으면 10대들 같은 경우에 17년에 58.4% 정도 있는 것이 84%가 되고 20대 같은 경우는 62% 사용하던 것이 83% 증가했고 30대는 50%밖에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70%가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연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은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더 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고 연령대로 봤었을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이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OTT 서비스 이용 기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건 18년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93%, PC가 8%, 그 다음에 노트북이 5.2% 정도 해서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서비스의 이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들이 되고 1회 서비스 사용할 때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48분에서 49분, 특히 10대와 20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OTT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연구 대상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영상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넷플릭스, 중국 OTT 서비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종속 변인을 지속적 이용 의도로 놓고 이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여러 가지 정보 품질이라든지 사용자 요인, 품질 특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종속 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매개 변이로서 인지대 유용성이나 만족도, 습관적 이용과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연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시 세 가지의 주요 이론들을 차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입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1981년도부터 해서 매스미디어 쪽 분야, 광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의 원천, 즉 사회적인 심리적인 사고의 원천으로부터 욕구가 나타내지고 그 욕구, 매스미디어와 다른 소스에 대한 기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그 기대 형태에 대한 노출 패턴에 따라서 이 결과로서 욕구가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결과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른 OTT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트위터, SNG, 그 다음에 OTT 환경에서의 뮤직비디오라든지 인터넷 기반 미디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였으며 의미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기반 수용 모델입니다. 가치 기반 수용 모델은 유용성이라고 나타내지는 부분들이고 즐거움으로 나타내지는 그 베네핏 부분과 기술의 복잡성 그리고 지각된 비용으로 대변되는 sacrifice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치는 최종적으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 수용의 그런 형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치 기반 수용 모델입니다. 이러한 가치 기반 수용 모델을 적용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이 보면 어린이 음료라는 인터넷 전문원의
외식 배달 어플, 지능형 개인 비서, CJ 멤버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해서 지속 사용 모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후기 수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후기 수용 모델은 기대 일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된 유용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이 지속 사용 모델에 영향을 미친다는 형태로 정의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후기 수용 모델을 활용했던 선행 연구들은 모바일 지출이라든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 웹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심지어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인터넷 전문 은행, 온라인 여행사, 어떤 다양한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후기 수용 모델을 적용해서 지속 사용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됐던 이윤과 충족의 이론, 가치 기반 수용 모델, 후기 수용 모델에서 사용됐던 다양한 연구 변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 대상은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에서 그 연구 대상이 갖는 특징들에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자 했는 부분이 바로 이 OTT 서비스. 이 OTT 서비스의 기존의 연구 대상하고는 일정 부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변인들하고 OTT 서비스가 갖는 특성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변수들을 선별해냈습니다. 이윤과 충족 이론과 관련돼서는 정보 습득, 예가 활용, 즐거움, 습관성, 만족,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 가치 기반 수용 모델에서는 예가 활용, 즐거움, 지각된 비용, 복잡성, 그리고 만족,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 그리고 후기 수용 모델에서는 즐거움, 지각된 비용, 복잡성, 그리고 만족, 지각된 가치, 지속 사용 의도, 이렇게 해서 변인들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을 설정하면서 좀 차별화를 위한 부분들, 습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OTT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족이나 지각된 가치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로서 습관성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조절 효과 부분들도 모형에 반영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 부분도 OTT 서비스에 만족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정보 습득이 만족과 지각된 가치, 여가 활용이 만족과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즐거움이 만족과 지각된 가치, 지각된 비용이 만족과 지각된 가치, 그리고 복잡성이 만족과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최종적인 매개 효과를 통해서 지속 사용 모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가설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가설 설정에 앞서 정보 습득이라든지 여가 활용에 대한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는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정의를 제가 활용했던 OTT 서비스의 특징과 연계시켜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폼을 이용을 하였고 설문 대상은 OTT 사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은 점프 16 버전 프로 버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분석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설정했던 가설에 대한 검증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조 방정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회계 분석 같은 경우 종속 변수가 한 개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구조 방정식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복잡한 모형의 관계를 보고서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구조 방정식이 갖는 장점은 여러 변수의 관련성을 하나의 모형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각적인 도형으로 표현되어 각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접 효과와 아울러서 간접 효과, 즉 매개 효과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구조 방정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구조 방정식을 연구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모스부터해서 스마트 PLS, 앰플러스, 리즈렐, EQS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툴들이 있고 이 툴들에서 최근에서는 스마트 PLS라는 리즈렐이라든지 스마트 PLS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프도 15 버전 이후부터 구조 방정식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점프를 통해서 구조 방정식 부분들을 분석을 해낸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프를 활용해서 구조 방정식을 분석을 해내고 가설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결과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개별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값을 도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값들 각각의 7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그 7점 척도에서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쉽게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큰 추세를 따르고 있는데 습관성 4번 부분들이 예외적인 부분들로 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숫자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찾아 들어가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해내고 차기 연구에 적용을 하고 어댑션, 옵티멀한 새로운 형태의 해법을 찾아가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요거는 이제 개별 앞에서 보셨던 기능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앞서 보셨던 비주얼 한 그래픽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100%를 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해서 각각의 설문의 응답의 어떤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 저희 최종적으로 319분이 답변을 주셨고, 물론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던 경험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319분 중에서 이용 중이신 분이 90%, 과거에 이용했던 분이 7% 정도 차지했습니다. 남자 여자 비중은 51대 48%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에는 20대 그리고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배적으로 특징적인 것이 사무기술직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제 연구를 도와주시고 제 연구 설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 것으로서 보여집니다. 하루 이용하는 횟수는 거의 대부분이 1회서부터 3회 정도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1시간 미만부터 해서 1시간에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앞서 제 연구가 아니라 다른 쪽 연구에서는 평균 사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나왔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특히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적 차이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2시간, 3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걸로 나온다는 그런 이용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OTT 서비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이용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용 장소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대중교통이나 집 부분들이 가장 많지 않겠나 싶은 의외로 사무실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50%, 5%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사무실에서 넷플릭스를 보신다.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신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용 동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OTT 서비스가 쌍방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청 시간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값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분석에서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속도나 여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런 것들이 값들로 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분포도를 보이는지를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점프의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를 구성하는 이제 컨스트럭트들이 얼마만큼 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얼마만큼 잘 묶이는지를 보는 군집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습득이라든지 여과 활용, 즐거움, 지각된 비용, 복잡성, 그리고 습관적 지각된 가치, 만족, 지속 사용 의도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되는 가설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해내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값들이 있는지를 그 점프 자체가 이렇게 비주얼한 그런 내용들로 보여주는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그 실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점선은 수용되지 않는 측면에서의 영향도를 나타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가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보면 이제 정보 습득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역시 매개 효과까지 감안해가지고 지속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종적으로 만족도와 지각된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러한 분석됐던 내용들을 총합해보면 정보 습득은 지각된 가치를 통해서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여과 활용은 만족도와 지각된 가치, 즐거움은 지각된 가치, 지각된 비용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이 지속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최종적인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성의 조절 효과는 즐거움에서만 지각된 가치 영향에 습관이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정했던 가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에서 갖는 또 다른 특징들이, 전체를 봤었을 때는 개별 가설들이 검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눠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남자나 여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 연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집단 내에서의 영향도, 가설이 검증이 되는지 아니면 가설이 기각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OTT 서비스가 특정 연령에 맞춰서 아니면 특정 집단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점프를 활용해서 구조 방정식을 연구해서 가설 검증하는데 사용됐던 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점프를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가장 큰 특징들은 보면, 모델을 만드는 작업과 각 모델의 분석 결과가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윈도우에 다시 동시에 나타나짐으로 해서 이 모델링 작업과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의 윈도우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모델의 결과를 빨리 비교해 볼 수 있음으로써 본인이 연구자의 가장 최적화된 연구 모델을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신속한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로 다이어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인터랙티브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경로 선택과 분석 결과가 완전히 연동됨으로 해서 모델을 지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된 툴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값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는 데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다시피 서브 그룹별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석 결과가 차이 나는 것들을 쉽게 확인하고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의미의 대응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으로 구조 방정식 부분들에서 점프를 활용했던 예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구조 방정식 부분들에서 점프를 활용했던 사례가 거의 없는 과정에서 이것을 접목을 해봤고, 과연 점프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산 쪽에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내고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측면에서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주는 형태의 그러한 분석에서도 점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점프라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더 나은 기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점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